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청년들을 총알바지로 쓴다라는 이야기가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보 위협을 사실상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듯한 발언들을 여러 차례 쏟아낸 바가 있었죠. 이 윤석열 후보의 생각이 없는 안보 위협 공약, 이에 대해서 좀 어제자로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자로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후 5시쯤이었을 거예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짧았어요. 짧게 좀 보통 본인의 공약을 좀 제시를 하고 있죠. 페이스북을 활용하면서.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이 세계가 뭔가의 평화공존의 무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 자신의 이 정치에 한반도 갈등 관계를 통해서 이득을 보려는 수법이 보여지는 공약이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한 공약이었죠. 사드 이 추가 배치에 대한 부분은요. 과연 사드 배치를 추가적으로 하는 게 이 북한의 미사일 대응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우리나라 국방력이 정말 있으나마나한 것처럼 계속해서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어떤 프레임을 만들고 이 프레임을 통해서 깎아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국방력이 그 정도로 한심한 수준인 건지 이것을 간단하게 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러한 망언을 수시로 내뱉는 사람을 입으로 배설한다 그러죠. 먼저 관련된 기사를 보시면서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기사를 먼저 함께 보시죠. 자,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윤석열 북미사일 도발에 사드 추가 배치 한 줄 공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30일 페이스북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드 추가 배치 이런 식으로 달아놨죠. 북한이 이날 이제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러한 공약을 내세운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짚고 있죠.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사드를 포함한 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고도화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주권사항이라고 강조를 한 바가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지난 24일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를 하면서 경북 성주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윤석열 후보 선대본부가 지난 20일 날 논평에서 사드의 요격 범위가 200km인데 발사대가 6기에 불과하지 않냐. 그리고 기지가 이제 성주에 있기 때문에 남한 전역을 방어할 수 없다. 사드의 추가 정식 배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평화는 구호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윤석열 후보 평화는 압도적인 힘의 결과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당당한 자세로 평화를 지키겠다. 윤석열에게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연합뉴스가 보도를 한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사드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자신의 어떤 이 페이스북에 올려둔 건데 페이스북에 뭐 이런 댓글들을 올리시더라고요. 아니 뭐 미사일이 폭죽인 줄 아냐. 헛소리 좀 그만해라. 그 밖에 또 어떤 네티즌분은 이런 얘기를 하셔요. 뭐 박근혜 때 사드 배치로 그렇게 호되게 당했는데 또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불필요하게 흔들어서 이 긴장 관계를 만든다고 이게 뭐 이런 어떤 여러 부정적인 의견들을 쭉 올리셨죠. 그런데 참 황당하게도 이 윤석열 후보의 사드 배치 공약이 페이스북에 올라오기 이전부터 앞서 기사에서 보셨던 것처럼 윤석열 후보자는 계속해서 사드 배치를 암시하는 내용들을 쭉 풀어왔었어요. 어찌 보면 이러한 좀 적절한 타이밍을 좀 노렸던 것이고 이번에 도발이 있고 난 이후에 이 타이밍을 잡아서 사드 추가 배치라는 공약을 내세운 것이겠죠. 자, 그런데 암시하는 내용을 이야기할 때 역시나 보수 언론들 누가 윤석열 후보의 홍보지 아니랄까봐 사드의 실전 유격 성공 소식을 보도하는데 전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드 배치는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을 깔기 위한 밑밥을 쭉 깔고 있었죠. 어떤 내용의 기사였냐. 뭐 예를 들면 조선일보의 기사를 좀 함께 보여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이 사드 첫 실전 발사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제 그 탄도미사일 요격을 성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 중에 17일 날 이제 가동이 됐는데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 당시에 미사일, 드론 상당수를 무력화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미국이 그동안 16차례 사드 요격 시험 사격을 실시해서 모두 성공을 했지만 시험 사격과 실전은 차이가 많아서 첫 실전 요격 성공은 의미가 있다라는 평가다라는 내용의 1월 24일자의 기사죠. 이쯤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이 사드 배치를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들을 좀 흘린 그 타이밍이었어요. 20일하고 24일 그 기점으로 해서 윤석열이 메시지를 내놨죠. 그 흘린 그 기점으로 해서 조선일보가 역시나 윤석열의 이 메시지에 힘을 실어주는 밑밥을 깐 겁니다. 자, 이처럼 윤석열 어쨌든 간에 그 언론이 윤석열의 메시지에 바탕을 탄탄히 깔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언론들이 윤석열 띄워주기에 급급해서 이런 기사들을 쭉 뽑아내고 있는 건데, 자, 문제는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큰 이슈몰이를 할 만큼의 정말 대단한 소식은 아니라는 어떤 그러한 포인트를 좀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드의 첫 실전 발사가 성공했다라는 기사, 이 기사 자체가 크게 중요한 기사라고 보긴 좀 힘든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 기사의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헤드라인만 좀 보세요. 사드 첫 실전 발사했는데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제 탄도미사일 요격을 성공을 했다. 상당수의 그 미사일과 드론을 무력화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뭔가 사드 자체의 위험, 좀 대단함 이런 것을 어필하고 싶었던 것인데, 실상은 해당 보도에도 이제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처럼 이 사드 자체에는 여러 좀 허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기사 자체에서. 자, 첫 번째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요. 본 기사의 사례에서 성공 사례는 정말 성공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사드가 언제부터 실전 배치가 돼서 운영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2008년부터였죠. 2008년부터 이게 설치돼가지고 운영이 됐어요. 그런데 운영이 된 지 14년 동안 실전 배치된 이후에 첫 실전 성공 사례다. 14년 만에 라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애초에 이 사례를 과연 성공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 그 본질의 문제도 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해당 사례에서 요격하지 못해서 생겼던 민간인 사망자와 부상자가 있어요. 자, 그 내용은 기사에도 좀 다뤄지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어서 좀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상당수는 요격에 성공했지만 일부는 실패해서 민간인 3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당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허나 언론들은 이 부분을 그다지 부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성공 사례라는 마치 뭔가 영웅담처럼 포장을 해서는 사드의 필요성만 언급을 하고 몰아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게다가 이뿐만이 아니고요. 세 번째 포인트를 이어서 좀 기사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사를 보시게 되면 사드는 최대 비행 고도가 40에서 50km에 불과한 북한 신형 미사일 요격은 어렵지만 비행 고도가 높은 탄도 미사일은 충분히 요격할 수 있다. 이게 비행 고도가 4에서 50km에 불과한 이 북한 신형 미사일에 대해서는 사실상 요격이 어렵다, 불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공적인 모습만 담고 싶은 듯한 헤드라인과는 좀 배치가 되는 이 사드의 마이너스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져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서는 뭔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사드를 추가적인 배치를 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인데, 사실상 누가 봐도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대응 체계라고 봐야 더 정확한 거죠. 북한에 대한 미사일 방어 대책에는 큰 실효성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냥 싸잡아서 중국, 북한 이들을 그냥 다 싸잡아 놓고 그냥 적대심을 통해서 한반도의 위기감을 고조시켜서 표를 끌어오려고 하는 그러한 정말 시대착오적인 수작질을 또 펼치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에서 잘 해먹던 짓이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저기 일본의 자민당, 그러니까 상당히 극우화되어 있는 일본의 정당과 우리나라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극우 정당이라고 하는 곳이 늘상 이 선거판에서 표를 긁어모으기 위한 아주 그 악질적인 수법은 바로 한반도의 위기 자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똑같이 마찬가지의 그 수법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죠. 어쨌든 좀 다시 이어가자면 실상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미사일 대응 방어 체계, 그 있는 방어 체제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의견들이 이미 있습니다. 특히나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조차도 최근에 우리나라에 그 배치된 사드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미사일 방어 체제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자, 그 관련된 기사를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의 기사입니다.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사드 추가 배치 그거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언제냐? 바로 얼마 전이었습니다. 작년 11월 3일자의 기사죠. 기존 사드 포대를 다른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통합하면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한국에 이 적어도 미사일용인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 체계 레이더와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인 한국의 그린파인 레이더 등 다른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통합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드의 추가적인 배치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현재 이 배치된 사드와 한국의 미사일 대응 체제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앞서 이 지금 보여드렸던 기사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더 나아가서는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실 국내에 있는 사드도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 자체를 전부 철수해도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상 있어 왔던 앞서 말씀드렸던 국힘의 선거 전략 중 하나가 여러분들도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이 한반도의 위기, 그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표를 긁어 모으는 거고, 뭐 이런 예를 들면 냉전 갈등과 지역 갈등을 주 소재로 삼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뭐 국힘에서는 열심히 이 어떤 갈등 요소를 만들고 그 위기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국방력 자체, 굉장히 국방력이 한심하다는 식으로 열심히 이간질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언급하는 것 마냥 정말 한심한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뭐 한때 킬체인이라고 불렸던 뭐 전략표적 타격이라든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 뭐 대량 응징 보복의 이 3축 체계만으로도 2017년만 하더라도 군사력이 우리나라가 세계 12위권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군사력 순위는 6위까지 올라섰죠. 6위. 게다가 국힘에서 정부와 이 여당의 이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어떤 북한에 대한 뭐 과도한 뭔가의 평화 무드를 가지고 간다. 마치 북한에게 나라라도 뭐 떠넘겨줄 것처럼 군다. 뭐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면서 허위 날조 정보들을 열심히 퍼뜨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의 시대에 뒤처진 그 프레임을 지금 함께 내세우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빨갱이, 뭐 좌파,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그런데 이러한 프레임 속에서 감추려고 하는 진실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마냥 뭔가의 평화만 외치면서 이 대응에 손 놓고 있어 왔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만큼 국방에다가 정말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중을 했고, 그렇게 더욱 한반도 안전 프로세스를 강화해서 대북 억제력을 상당 부분을 키워왔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평화 공존 체제를 무시하면서 그 까내려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방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만큼의 자신이 있는 정말 압도적인 힘을 갖춘 국방력을 통해서 평화 스탠스를 제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거죠,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는 뭐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했던 천궁2 그 미사일 그 방어 체제 그 중에 하나죠. 천궁2만 보더라도 북한 신형 미사일 체제에 대응 가능한 그 40km 전후의 그 저층 방어용 무기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어요. 향후 또 대응 체제 구축으로 어떤 보게 되면은 사드에 준하는 뭐 LSM2 개발도 지금 들어가 있고, 이스라엘에 보게 되면 아이언돔보다도 정교한 이 한국형 장사정포 대응 체제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죠. 그리고 탄도미사일도 뭐 이게 요격 가능한 레일건, 그리고 밖에 뭐 MSM이라든가 천궁3 이런 것이 계속해서 좀 더욱더 촘촘하게 다층화된 방어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시안을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얼마나 윤석열 후보가 한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를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예시안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게 뭐 LSM2도 있고 뭐 SM도 있고 뭐 MSM3도 있고 MSM2 뭐 이렇게 뭐 한국형 장사정포 이렇게 요격체가 다 있는데, 이게 완전 그 저층부에서부터 상층부까지의 이게 미사일 방어 체계 자체가 보시면 겹쳐지듯이 아주 촘촘하게 미사일 방어 체제가 이렇게 갖춰져 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도 충분한 그런 촘촘한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요거는 앞으로 더욱더 촘촘하게 간다라는 겁니다. 더욱더 보시면 LSM2가 40에서 150km까지 전방이 거의 뭐 여기 LSM하고 저기 뭐야 천궁2까지도 대응할 수 있는 구간까지를 싹 다 마크하는 거고, 그리고 그 아래 저층부에서는 또 저층부대로 지금 여러 겹겹이 뭐 2번, 3번, 4번 방어하는 시스템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심지어 이게 우리가 향후 2030년 이전까지는 이렇게 만들어가는 건데, 지금도 지금 북한 미사일에 대한 충분한 대응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무기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향후 2020년에서 2020년 중후반에서 30년 사이까지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런
이런 촘촘한 미사일 대응 체계로 더 완벽한 구축을 하는 것을 우리 정부와 국방부가 그림을 그려놓고 있고 실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내놓고 있는 정말 시대와 분위기에 맞지도 않는 이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이라고 하는 것. 단순히 윤석열 후보가 우리나라 국방 체계와 비전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무식함을 보여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나라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대한 불안감 아니면 뭐 허술함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것을 알면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철에 이용해 먹을 그 위기감 조성 이로 인한 어떤 한반도 불안감으로 인해서 표심을 끌어모으려는 그 수작질에 불과한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떤 발언 하나하나가 국제 외교 관계에 있어가지고 지금 상당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야당의 이 대선 후보라는 자가 한국 청년은 중국을 싫어한다 뭐 이런 발언을 하지 않나. 그리고 이어서 뭐 이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왜 달걀, 파, 멸치, 콩 이걸로 뭐 정말 수준 낮은 이 멸공 캠페인을 벌였던 그 논란도 최근이었고요. 거기에 사드 추가 배치까지 하겠다. 사실상 뭐 대중 외교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겠다라는 거죠. 북한 뭐 그러니까 대북 외교는 그냥 필요 없어라고 그냥 아예 선절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뭐 갈등 이상으로 넘어서는 전쟁 위기의 긴장감을 만드는 것에 있다라고 봐요. 뭐 예를 들면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그 멸공이었죠. 뭐 공산주의를 멸해야 된다. 즉 죽여 없애야 된다. 이러한 위험한 어떤 캠페인을 벌이지 않나. 그리고 사드 추가 배치를 통한 이 미중 패권 경쟁에서의 중국을 압박하는 이런 모양새. 그런 모양새.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향후에 미치게 될 이 여파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갈 수 있죠. 뭐 우리나라의 뭐 주식 시장이라든가 뭐 투자 자본 유치 등에 대한 굉장히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이 상식이 도대체 없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선거철에서 당선만 되면 나라 살림 따위야 내 알바야 라는 생각으로 어찌되든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도통 모를 이 강경한 발언들 심지어는 북한에 대한 대응 발언 중에서는 선제 타격도 할 수 있다 라는 발언까지 하면서 그래서 윤석열 후보한테 전쟁광이라고 하는 꼬리표 이러한 비난을 받는 것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군대도 안 다녀왔다라는 얘기를 하기 좀 뭐합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못 가신 분들 중에서는 정말 여러 사유가 있어서 못 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대선 후보라고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이 안보와 국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부가 충분히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학습도 전혀 안 돼 있고 게다가 군대까지 안 다녔으니까 군대도 안 다녀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는 정작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보에 아무런 그림도 그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청년들을 총알바지로 떠밀고 있는 매우 무책임한 대선 후보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거죠. 21세기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특히나 이런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옛날 나라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왕정국가나 아니면 6.25 때라든가 이럴 때도 보게 되면 어떤 전쟁에서의 승리를 목적으로 두는 것에 국방력을 키우는 것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 자원을 뭐 뺏기 위함이라든가 뭐 자본시장을 넓혀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어떤 또 이렇게 나라들을 침략하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게 있겠지만 전쟁이 지금에 있어서의 국방력을 키운다라는 것을 그 과거에 비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국방력을 키우고 있는 거죠. 왜냐면 과거에는 수년에 걸쳐가지고 정말 수천 수만의 사상자를 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아무래도 고도로 발달된 지금 무기 지금 당장에 이 고도로 발달된 무기로 진행되는 현대전의 경우에는 정말 하루아침에 뭡니까? 몇 시간 안에도 수천 수만의 사망자를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이 위력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력 강화가 승리의 목적을 두는 전투를 목적에 두고 있지는 않죠. 불가능하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전 세계적인 공멸의 길, 이 비극이 발생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유엔에서조차도 이러한 전쟁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게 협정을 맺어가지고 선제 타격 금지하자, 대응만 하자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규정으로 해서. 그러니까 21세기에 각 국가가 군사력을 늘려가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멸의 길인 침공의 목적을 둔다기보다는 자위권을 강화함으로써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서라고 보는 게 상식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안보 전략 기조에 대한 내용을 좀 이어서 좀 보시면요. 브레이크 뉴스의 칼럼입니다. 칼럼 중에 제가 일부분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의 국가안보 전략 기조. 자, 첫 번째는 대한민국은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비상한 전략과 강력한 국방 그리고 영민한 외교를 추구한다. 둘째,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과 법치주의를 추구한다. 셋째,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항구적 평화를 추구한다. 넷째, 한국은 한미동맹과 동북아 다자협력을 병행 추진한다. 다섯째,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 그래서 전작권 전환
전환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은 한미 정상 간 2006년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래 해결하지 못한 한미동맹의 최대 이슈. 그러면서 이제 국가 안보의 기본 틀이 바뀌는 핵심 사안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북한 대비 압도적 우위의 이 국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아직까지도 안보 자립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독립된 주권 국가로서 정상 국가로 거듭나는 것에 이 전작권을 회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국민적 자존감을 격상시키고 남북 관계에도 보다 당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이와 같은 지금 보신 우리나라의 국가안보 전략 기조와는 완전 정반대인 이야기들만 펼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정부의 기조와는 반대로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 초반에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를 외치면서 정치하겠다라고 정치인 선언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야기하는 모든 발언들이 준비도 그림도, 그러니까 비전과 철학도 없이 그저 정권 교체라는 하나의 그 키워드만 가지고 정부가 A로 가고 있어? 그럼 난 B로 갈 거야.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정부가 A를 하고 있으면 나는 B를 갈 거야. 정부가 B를 하고 있으면 난 A를 갈 거야. 라는 그냥 완전히 그냥 반대로만 가는 스탠스를 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좀 뭐하긴 하지만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뭐 다 그랬죠. 뭐 예를 들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나와서 그 기자들이 기자회견 처음에 했을 때 정치인 선언하고 나서 그때도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윤석열 후보랑 비슷했죠.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의 정부의 그 정책과 어떤 식으로 다르게 하시겠다는 거냐라고 준비하고 말씀드리겠다. 준비하고 있다. 그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하기 위해서 반대로 가겠다라는 스탠스를 취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 기조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국가안보 전략 기조에 그냥 반대되는, 지금의 정부와 반대되는 입장으로만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물론 그 목적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한반도 위기감 조성이 있겠지만 복합적인 거겠죠.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지금 윤석열의 스탠스를 뭐 어떠한 근거를 다 좀 접어두고서라도 그냥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전쟁광이라고 하는 표현 말고는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본인은 부정을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게다가 그 앞서 전작권 내용도 좀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 이건 뭐 추가적으로 좀 언급을 하자면요. 박근혜 정부에서 전작권 회수를 무기한으로 연기해버린 거잖아요.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전작권 회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안보 환경이 어느 정도 갖춰질 때까지 미뤄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죠. 국방력만 해도 지금 세계에서 6위권에 올라섰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도 전작권을 회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뭐 윤석열 후보는 국방력이 뭐 한 1위를 찍어야만 전작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이 뭔가요? 어떤 기준으로서 안보의 강화 어떤 수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게 참 의문이지 않습니까?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딱 정리를 하자면요. 윤석열 후보는 말로는 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뭐 안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한반도 위기와 이 공포심, 갈등을 이용해 먹는 국민의힘의 구태 정치에 편승한 정말 하나도 신선한 게 없는 발언들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발언이 되려 한반도를 위기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설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방송 함께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연휴 즐겁게 가족들과 함께 정말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저한테 또 그 시간의 일부분을 또 투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어쨌든 내일도 밭갈기에 열심히 동참하고자 제 몸이 허락하는 한 내일도 방송에서 찾아뵙는 것으로 하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6시 라이브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해 주신 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그리고 후원해 주신 분들, 채팅 활발하게 남겨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